안녕하세요. 위즈덤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혜의 책은 엔젤린 밀러의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원제목은 The Enablers인데 여기서 Enabler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상대방의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자는 남편의 우울증과 아들의 정신분열 등을 겪으면서 좋은 아내이자 엄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그들을 과잉보호하면서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를 전공했고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아내이자 엄마로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했던 저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스스로 이네이블러임을 깨닫고 자신을 이해하고 바꿔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픈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10년을 이네이블러로 살아왔기에 책을 읽는 동안 누군가 제 모습을 글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헌신적이고 포용적인 배우자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가족들을 무기력증이나 좌절감에 빠뜨리는 이네이블러를 주변에서도 많이 보곤 합니다. 생소한 단어지만 현대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이네이블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멋진 청년 스탠과 결혼했다. 결혼 전 그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고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그는 내게서 위안과 지지를 얻고자 했고 나는 내가 유용한 사람이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했다.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믿었다. 스탠과 결혼할 때 나는 어떤 과제를 떠맡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매우 영리하고 재능이 많으니 내가 옆에서 돕는다면 그가 이루지 못할 게 없으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스탠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신 성공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내 자존감은 곤두박질 쳤다. 그는 아이들과 나를 부양하기 위해 전일제로 유능하게 일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동시에 연구소에서 괜찮은 수입을 얻었다. 그리고 어떤 음악 그룹에 참여해서 시간과 재능을 쏟았다. 나는 그의 관심과 시간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바빴다. 내가 오히려 그의 짐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질투심을 느꼈고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자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의존자를 찾으려고 아이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내가 첫 번째 의존자를 잃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보다 2배로 과잉보호를 받게 되었다. 나중에 스탠이 전형적인 중년의 위기를 거치고 있을 때 또다시 우울증에 빠지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우울증이 일으킨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나는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 있다고 다시금 느꼈다. 남편의 불안증이 심해지면서 불필요한 감정적 고충을 덜어주려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도맡아 주위 상황을 처리했다. 스탠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나를 강하고 용감하며 차분하고 참을성 있고 이해성 깊고 헌신적이고 유능하며 지혜롭다고 칭찬했다. 내가 영웅이 된 것이다. 게다가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하고 사랑했다. 남편은 의기소침해졌고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다. 반면에 나는 남편과 아이들의 욕구와 요구사항, 금세라도 닥칠 위험을 계속해서 고개하듯 처리해낼 수는 없으리라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점차 강인해졌다. 이어진 몇 해 동안 다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속되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헤어나오기를 반복했고 나는 불행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처지에 다시 놓였다. 스탠이 주기적으로 앓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나는 몹시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내 노력이
오히려 의도한 바와 늘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물리적 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감정적 드라마를 떠받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했다. 그는 분명 나의 감정적 의존자가 되고 있었다. 만약 여러분이 이네이블러에게 당신은 왜 당신 가족을 위해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싸워주는 사람이 되려고 짐을 떠맡나요? 라고 물으면 이네이블러는 당신이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는 듯이 쳐다볼 것이다. 그런 질문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 것이다. 이네이블러는 사랑의 강력한 보호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씌우는데 자신이 그들을 질식시키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언젠가 남편과 딸과 함께 상담을 받을 때였다. 딸 니나는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나는 딸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줄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담가가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딸의 행복이 당신 책임인가요? 나는 대답을 곧바로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러자 상담가는 니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하니? 니나는 물론 아니죠 라고 대답했다. 니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어쩌면 그런 태도는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의무가 있다고 느끼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행복하지 않은 누군가가 눈에 띄면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 느끼곤 했다. 내가 책임감을 느낀 것은 단지 행복에 관해서만은 아니었다. 내 남편과 아이들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일에 책임을 느꼈다. 가족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심지어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나는 벌떡 일어나 구조에 나섰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손에서 낚아챘다. 많은 사건을 겪은 후에야 나는 내가 아이들의 의무를 떠맡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깨달았다. 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니나를 매우 영리하지만 부주의한 아이라고 늘 생각했다. 꿈 같은 환상 속에 살면서 일상의 재미없는 부분에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나가 크는 동안 아이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늘 보살펴 주었다. 니나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내가 다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니나가 대학 때문에 보스턴으로 떠났을 때 걱정이 태산 같았다. 버스는 제대로 탈지, 살아갈 집을 얻을 수 있을지, 또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일상의 생존을 위한 세세한 일들이 걱정됐다. 그런데 막상 니나를 찾아갔을 때 아주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무척 놀랐다. 공부를 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도 얻고 시간제 일도 하고 있었다. 내가 보스턴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기차를 타고 뉴욕에 가기로 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니나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러 갔다. 게시판을 보면서 아이가 너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나는 게시판을 이해시켜 주려고 아이 옆으로 갔다. 그러고는 니나에게 처음 도시에 왔을 때 어떻게 해냈느냐고 물었다. 니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옆에 없을 때는 내가 잘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엄마가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니나는 내가 옆에 있으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큰 상처를 입었다. 다른 부모들이 그렇듯이 나는 내 아이들이 스스로를 자신만만하고 유능하다고 느끼며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바깥 세상의 고충거리에서 딸을 보호하려고 애쓰며 오랜 날들을 보내온 것이다. 딸을 단 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아이들의 일을 대신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의 인생을 애들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은 내가 아이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체성이란 감각은 각종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서 생겨난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이 가진 자질을 개발하면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나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다. 둘째 아들 존은 매우 똑똑하고 언제나 창의적이었다. 존이 성장하는 동안 나는 남편을 대할 때와 비슷하게 그 애를 대했다.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받아주었고 아이를 위해 핑계를 대주고 자질구레한 일을 대신해주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앞질러 해결해 주었다. 존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학교를 그만둔 일도 합리화했고 군대에서 기본 훈련을 끝내지 못했을 때도 집에 돌아온 아이를 덮어놓고 반겨주었다. 나는 이따금 드러나는 존의 일탈 행동을 기꺼이 눈감아 주었지만 남들은 그렇지 않았다. 3학년 때는 존이 활동과잉과 더불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지속하자 담임교사는 아이가 차분해지도록 약을 먹이라고 제안했다. 그 말에 화가 난 나는 선생이 아이의 창의력을 다루지 못해서 약을 먹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네이블러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른다. 존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 돌발적으로 일어났고 결국 10대 소년으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였다. 막내 아들은 형이 제대로 처신할 줄 모르는 것이 엄마 탓이라며 나에게 화를 냈다. 존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셈이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정한 엄마라고 생각하며 지내온 여러 해 동안 나는 존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 패턴을 굳혀가도록 조장했다. 존은 사랑스러운 아이였기에 나는 아이의 특이한 행동을 너무나 쉽게 눈감아 주었고 용서해 주었다. 이후 존은 정신분열 증세와 우울증이 결합된 분열 정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내가 이 병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우울증에 부채질을 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의 병을 떠받쳐 주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힘든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현실과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질병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온통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던 시절에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아있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신께 여러 차례 감사해 했다. 신이 이렇게 답하실 거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도록 비켜주는 것이 어떨까? 나는 강하고 유능하며 통제력 있는 이미지를 내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정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안정함이 내가 맡은 역할을 촉진시켰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랐다. 내 자존감은 거기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내 삶의 상황을 조종했다. 대부분의 이네이블러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들의 자존감 결핍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네이블러는 의존자가 성공해서 더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네이블러들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존자가 자신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의존자의 약점을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역으로 의존자에게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나 장애를 겪든 간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처할 자기 나름의 개인적 수단을 개발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역경이 닥쳤다고 해서 책임을 떨쳐버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사람은 휠체어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배울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중독에 빠지기 쉽지만 그래도 첫 잔을 마실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신의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 자신이다. 이네이블러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녀 노릇을 한다면 의존자들은 인생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기 어려워진다. 의존자들에게 그들의 이네이블러들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물,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린다. 남편의 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비교적 흔한 병이다. 우울증 성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고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이지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었다. 나는 남편의 우울증을 완화하지 못해서 큰 좌절감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의 우울증을 다루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남편 자신의 일임을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하든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었다. 결국에 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독자적이고 매우 상이한 각각의 존재이며 나의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내가 선택한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 권리가 있었다. 그들이 맞닥뜨린 난제와 골칫거리들은 그들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었다. 내 도움은 그 길을 가로막는 데 쓰였을 뿐이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장애물을 없애려고 노력함으로써 나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들은 성장과 숙달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나는 내 문제가 아닌 것을 보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은 문제의 당사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다른 이들이 자기 문제와 씨름할 수 있게 내버려둔 이후로 나는 그들이 얼마나 재간이 많고 문제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무척 놀랐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친구들에게 육신의 장애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이 떠맡았던 책임과 의무를 적법한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온전히 자기 것인 책임과 의무만을 맡아야 한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진정으로 도움과 보살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때도 물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움과 의존성을 키우는 도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진정으로 필요할 때는 도와주어야 하지만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꼴이라면 서둘러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